자기야, 돈은 잘 준비되고 있지? 내일 약속 잊지 말고. 이번에도 돈 줄 언니야가 1억 만들어 줄 것 같아? 오빠만 믿고 있으게 사랑해. 지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돈 줄 언니라고?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지숙은 휴대폰을 꽉 쥔 채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숙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 줄 언니가 뭐예요? 아, 그건 그냥 농담이야. 거래처 직원이 장난친 거야. 거짓말 마세요. 자기야라고 했잖아요. 김 사장이 누구예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오늘은 지숙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55세 한지숙은 30년 동안 남편 강명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숙은 단 한 번도 남편의 결정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죠. 강명수는 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기죽으면 끝이야. 차는 외제차로 타야 거래처에서 무시 안 해. 옷도 브랜드로 입어야 사람들이 날 믿는단 말이야. 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사업가로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이 부족하면 친정에 손을 벌렸고 아버지는 딸을 위해 몇 번이고 통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수가 내 남편 사업이 잘 되면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아버지의 말씀에 지숙은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받아들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2배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은 점점 늘어났고 지숙은 자신의 예금까지 털어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지숙은 불안했지만 남편은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대박이야.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줄게. 지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니까, 가족의 가장이니까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아들 형기의 학비도 모두 지숙이 감당했습니다. 친정에서 물려받은 적금을 해지하고 자신의 적금까지 깨가며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도 지숙은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습니다. 명수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명문대 다니는 거 다들 알지? 다 내가 키운 거야. 내 덕분이지. 지숙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수가 새 시계를 차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계였죠. 은은하게 빛나는 금빛 케이스와 가죽 스트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시계 비쌌겠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거래처 사장들 만나는데 맨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다 사업을 위한 거야. 지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남편의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명수는 새 차를 몰고 왔습니다. 외제차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때? 멋지지? 이 정도는 타야 거래처에서 날 무시 안 해. 그런데 여보, 차값은 어떻게? 걱정 마. 할부로 샀어. 월 납입금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달 차할부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을 때 지숙은 경악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명수에게 물었더니 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까짓 거 당신이 처리해. 당신 통장에서 빼든지 친정에서 빌려오든지. 지숙은 말없이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숙아, 내 남편 정말 사업을 하는 거 맞니? 돈이 자꾸만 나가기만 하는데.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지숙은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지숙은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자신이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명수는 매주 금요일이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지곤 했죠.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지숙은 모른 척했습니다. 지숙이 물으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래처 접대하느라 피곤해 죽겠어.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지숙은 말없이 남편의 구두를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거실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탁자 위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숙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참아야지. 지숙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믿음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밤 지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고 지숙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답을 알게 되는 순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자신은 또다시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며 지숙은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진실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모든 사업 자금이 자신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만든 돈이 실제로는 불륜녀의 빚을 갚고 유흥비로 사라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친정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지숙은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숙아,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지숙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지금 병원으로 가봐야 해요. 명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나는 바빠서 못 가.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같이 가요. 아, 알았어. 좀 이따 갈게.
지숙은 더 이상 설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지숙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지숙은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지숙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아버지 강하신 분이잖니. 엄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제 걱정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라시는 분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의 말에 지숙은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친정에 부담만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복도에 명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도 꽃다발도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는 봉지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 따서 마시며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떠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심근경색이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 목말라서 먼저 음료수 좀 샀어요. 장모님도 드실래요? 명수는 태연하게 음료수를 권했습니다. 장모님은 사위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장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편의점에 들러 자기 목만 축이고 온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복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건지 문자를 보는 건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의사가 나왔고 면회가 잠깐 허락되었습니다. 지숙과 어머니가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명수도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지숙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지수가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숙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랐고 차가웠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명수는 병실 구석에 서서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명수를 보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명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가벼웠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시고 명수를 잠깐 보시더니 다시 지숙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지수가 행복하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숙은 당황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지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괜찮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힘들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오렴.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숙의 손을 꼭 쥐고 계셨죠. 그 손길에서 지숙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자신을 지켜봐 주시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지숙은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병실을 나오는데 명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지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명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 프랜차이즈 투자권 있잖아. 사업 확장하려면 1억이 더 필요해. 1억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장인어른 건물 팔면 되잖아. 아버님 지금 아프시니까 건물 관리도 힘드실 거고.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건물을 팔자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건 아버지 명의라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게다가 지금 아프신데 그런 말씀 어떻게 드려요? 그럼 내 명의로 된 예금이라도 빼. 얼마 있잖아. 친정에서 받은 거. 그것도 다 아버지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건데요. 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남편보다 친정이 더 중요해? 내가 사업하는데 가족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 봐. 명수는 격분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이름이었죠. 지숙은 무심코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명수가 제지하려 했지만 지숙이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죠. 자기야, 돈은 잘 준비되고 있지? 내일 약속 잊지 말고. 이번에도 돈 줄 언니야가 1억 만들어줄 것 같아? 오빠만 믿고 있을게, 사랑해. 지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돈 줄 언니라고?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지숙은 휴대폰을 꽉 쥔 채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지숙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돈 줄 언니가 뭐예요? 아, 그건 그냥 농담이야. 거래처 직원이 장난친 거야. 거짓말 마세요. 자기야라고 했잖아요. 김 사장이 누구예요?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야, 오해. 지숙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줄. 지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 옆에 저장된 번호는 자기 자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이게 제 번호예요. 지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실수로 저장된 거야. 내가 장난치다가. 실수요? 돈줄이라는 이름이 실수로 저장됐다고요? 지숙은 휴대폰을 명수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지켜왔는데 자신은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ATM 기계였던 거죠. 지숙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지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돈줄 언니라는 말이 들렸고 자기야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거실로 나와 잠금을 해지했습니다. 크게 N자를 그려보니 바로 열렸습니다. 카톡 메시지에 김 사장이란 이름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사진들도 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명품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차 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깊은 관계였고 대화 내용도 매우 거북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김 사장을 유리아라고 불렀고 유리라는 여자는 남편을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지숙은 가슴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준 돈으로 다른 여자와 즐기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라더니 이 여자와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던 거네. 지숙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명수의 계좌였지만 지숙이 준 돈이었습니다.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 마이너스 서율이 그 이름이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 모두 자신이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었고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죠. 지숙은 명수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명수의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지숙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투자는 거짓이었습니다. 명수가 말했던 사업 확장도 거래처 접대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대출 독촉장과 신용카드 연체 안내문만 가득했습니다. 빚이 이렇게 많았어? 지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명수는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만 늘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숙은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몇 달 전 명수가 대출 서류 때문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받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지숙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았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명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숙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달 전 명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대출 금리를 낮추려면 명의를 잠깐 바꿔야 한대. 서류에만 서명하면 돼. 금방 다시 공동 명의로 돌려놓을게. 지숙은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명수는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숙의 부모님이 지숙이 결혼할 때 마련해준 집이었고 명수가 기죽을까봐 친정 부모님 몰래 공동 명의로 바꿔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지우고 본인 명의로 바꿔놓았네.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명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숙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죠? 커피 프랜차이즈 투자도 거짓말이고 사업 확장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었죠? 명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거지. 나도 노력하고 있어. 노력이요? 매달 그 여자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명품 사는 게 노력이에요? 지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거야. 당신이 뭘 알아?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럼 아파트 명의는요? 왜 제 이름을 뺐어요? 대출 금리 낮춘다더니 왜 당신 단독 명의로 만든 거예요?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사업자금 담보대출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 마세요. 담보대출이면 제가 알아야죠. 왜 몰래 했어요? 지숙은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였습니다. 명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반대할까봐 그냥 처리한 거야.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나중에요? 언제요?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핸드폰과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 나갈게. 당신 좀 진정해.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명수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평생을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비난뿐이라는 게 믿기지 않지만 이제라도 나도 준비해야 해. 지숙은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 물려받은 예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돈을 새로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명수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돈을 지켜야 해. 지숙은 휴대폰을 들고 법률상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네, 부부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으시면 예약하시면 됩니다. 네, 예약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능한 날짜로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지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강명수, 당신이 날 돈줄이라고 불렀지. 좋아. 이제 그 돈줄이 당신 목을 조를 차례야. 지숙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 형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기야, 엄마야. 너 지금 시간 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30년 동안 억눌렀던 자존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 서류,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모든 걸 파일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야. 지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지숙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이자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몰래 아파트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셨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산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남편분이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서율이라는 분, 이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율이, 그 이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명수가 그렇게 매달 돈을 보내는 걸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온 지숙은 명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남편의 회사를 직접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명수는 늘 바쁘다며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지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직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명수 대표님 계신가요? 한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아, 대표님은 외근 나가셨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대표 부인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대표님한테 연락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회계팀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작은 방이 보였고 그 안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서유리 팀장님입니다. 지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유리,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유리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유리는 3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 여성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명수 대표 부인입니다. 서유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아, 사모님이시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회계팀장님이시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 매달 팀장님 계좌로 돈을 보내던데 그게 무슨 돈인가요? 서유리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비입니다. 대표님이 제 명의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회사 운영비라면 회사 계좌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개인 계좌로 가죠? 그건 세무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유리의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지숙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제 남편 무슨 관계예요? 서유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대표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모님, 여기는 회사고 저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밖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서유리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지숙을 압도하는 듯한 기세였죠. 지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숙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지숙은 휴대폰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직접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지숙은 사설탐정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분과 서유리 씨의 관계를 알아내시고 싶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제 남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고 지숙은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결과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세요. 지숙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수와 서유리가 함께 레스토랑에 가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서유리 씨는 사실 회계팀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분 회사의 실질적인 자금 관리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과거 이력이 특이합니다. 무슨 뜻이죠? 서유리 씨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대표에게 접근하여 가깝게 지내면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일로 그 회사는 망하고 그 회사 가족들이 서유리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풀려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서유리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던 것은 이건 분명 횡령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거도 충분하고요. 지숙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수는 서유리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유리는 또 한 번 명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분도 공범입니다. 서유리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인 명의의 돈까지 빼내 사용했으니까요. 탐정의 말에 지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명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던 거죠. 지숙은 사무소를 나와 다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준 자료를 모두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서유리 씨는 횡령죄로, 남편분은 재산 은닉 및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륜과 재산 은닉이 입증되니까요. 지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30년 동안 당했던 것들을 되돌려줄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소송 준비해 주세요. 이혼 소송이랑 형사고소 동시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숙은 법률사무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명수, 서유리, 당신들이 만든 빚, 이제 당신들이 갚을 차례야. 일주일 후 명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지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숙은 주방에서 나와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명수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솔직히 말할게. 나 유리랑 다시 시작할 거야. 명수의 말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지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저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다니. 지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혼하자. 너도 알잖아. 우리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요? 당신 혼자 끝난 거죠.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요. 명수는 짜증스럽게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왜 이렇게 나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이혼하면 당신도 편해질 거야. 제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편해지는 거죠. 서유리랑 떳떳하게 살려고. 그래, 맞아. 나 유리 사랑해. 너랑은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명수의 말에 지숙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속 시원했습니다. 이제 명수의 본심을 확실히 들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이혼해요. 명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숙이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거죠. 진짜? 그럼 합의서 써.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좋아요. 대신 합의서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써요.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숙이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수는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이 집은 내가 가져도 돼?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지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수는 그 웃음이 찝찝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혼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법원 조정실. 명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유리도 함께였습니다. 둘은 당당하게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숙은 혼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명수는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왜 데려온 거야? 우리 합의 이혼하기로 했잖아. 합의 이혼 맞아요. 대신 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려고요. 명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에는 명수에게 유리한 내용만 가득했습니다. 아파트는 명수 소유,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지숙의 변호사가 합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문이네요. 뭐,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명수가 화를 냈지만 변호사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한지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죠.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명수 씨, 귀하는 배우자 몰래 재산을 은닉했고 불륜을 저질렀으며 불법 계좌를 이용해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명수와 서유리의 불륜 사진, 은행 거래 내역, 가상화폐 손실 기록,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서유리 씨, 귀하는 강명수 씨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서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명수를 쳐다보았지만 명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이혼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네요. 일단 조정은 중단하고 법원 판결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수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이게 뭐야? 우리 조용히 이혼하기로 했잖아. 조용히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이 조용한가요? 30년 동안 저를 돈줄로 쓰고 집 명의까지 뺏고 불륜까지 저지른 게 조용한가요? 지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혼은 해드릴게요. 대신 당신이 제게 한 짓 법적으로 다 받아낼 거예요. 명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명수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 정말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명수는 서유리를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잖아. 당신이 나한테 돈 빌리라고 했고 당신이 계좌 만들라고 했어. 뭐, 오빠가 먼저 나한테 매달렸잖아.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둘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지숙에게 명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숙아, 제발 좀 봐줘.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당신이 먼저 30년을 무시했어요. 저를 돈줄이라고 부르며 이용했잖아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지숙는 명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요? 제 이름을 휴대폰에 돈줄이라고 저장한 게 농담이에요? 제 명의를 빼고 집을 당신 단독 명의로 만든 게 농담이에요?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도장 찍어줄게요. 그 도장은 당신 인생의 파산 도장이 될 거예요. 지숙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 의미 없어진 합의서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반반 분할, 명수는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그리고 서유리는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명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의 절반, 위자료, 그리고 신용까지.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숙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지숙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형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사랑해요. 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형기야. 엄마 이제 진짜 살아볼게. 지숙은 웃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지숙은 친정아버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셨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지숙이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숙아, 잘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아버지,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진작 내 편에 서서 막았어야 했는데. 지숙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 주셨고 말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숙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숙이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숙 씨 맞으신가요? 저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김태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강명수, 서유리 씨 사건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터뷰라니. 자신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가짜 프랜차이즈 투자로 수억 편취, 대표 강모 씨와 공범 서모 씨 검찰 송치. 기사에는 명수와 서유리의 범행 수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명수가 아내와 장인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한다고 거짓말했고 실제로는 서유리와 함께 그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돈줄로 쓰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부인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30년을 저렇게 살았다니. 저런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지숙은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응원해주는 게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30년 동안 남편을 믿고 지원했지만
그 돈은 모두 불륜녀에게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서유리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서유리 씨,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강명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잠시 멈춰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건 강명수 씨 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서유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숙은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명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고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지수가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제발 기사 좀 내려달라고 해줘. 부탁이야. 지숙은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명수였습니다. 지숙은 문자를 지우고 차단했습니다. 일주일 후 명수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사무실은 폐쇄되었습니다. 명수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숙이 받은 반은 이미 지숙 명의로 정리되었지만 명수의 반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명수가 타던 외제차도 압류되었습니다. 은행에서 회수해 간 거죠. 명품 시계도 명품 옷도 모두 처분되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사들였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명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횡령 방조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거였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낼 수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지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지숙은 친정아버지의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숙아, 이 건물 내가 관리해라. 임대료 받아서 내 생활비로 쓰고.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니야. 이제 내 건물이야. 아버지가 너한테 주는 거야. 아버지는 건물 등기를 지숙 명의로 이전해 주셨습니다.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신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숙은 건물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만나고 건물을 점검하고 임대계약을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 1층이 비어 있었는데 그곳에 작은 커피숍을 열면 어떨까? 지숙은 오래전부터 커피숍을 운영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수가 늘 반대했었죠. 당신이 무슨 장사를 해? 집이나 잘 지켜.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숙은 자유였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숙은 커피학원에 등록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려고요. 지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2달 후 지숙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숙 커피 로스터리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지숙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픈 첫날 아들 형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형기야. 엄마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엄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랬잖아요. 형기의 말에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어서 기뻤습니다.
커피숍은 입소문을 타며 손님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의 커피는 정성스러웠고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지숙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내렸어요. 지숙은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원두를 로스팅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숙은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쓸 우유와 식자재를 사기 위해서였죠.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비를 피하려는 이들이 처마 밑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숙이 두부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남자. 지숙은 멈춰 섰습니다. 설마.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명수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옷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명수도 지숙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서서 명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숙아, 오랜만이네요. 지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명수는 지숙의 깔끔한 옷차림과 환한 얼굴을 보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요?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일용직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살고 있어.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숙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나도 유리한테 당한 거야. 그 여자가 날 이용한 거라고.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냉정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공범이었잖아요. 저를 돈줄이라고 부르며 이용한 건 당신이에요.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장난이요? 30년을 그렇게 산 게 장난이었어요? 제 이름을 지우고 제 재산을 빼앗은 게 장난이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숙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힘들어.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 도와달라고요? 지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버렸잖아요. 유리랑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유리는 날 이용만 하고 떠났어. 지금은 연락도 안 돼.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숙아,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 하나만 봐서라도. 정이요? 당신이 그 정을 먼저 버렸잖아요. 저를 돈줄이라 부르며 짓밟은 게 당신이에요. 지숙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명수가 지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숙아.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숙은 명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이미 30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를 다 버렸어요. 명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아,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줘. 지숙은 명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 한때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창피하게.
지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숙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밥이나 사드세요. 지숙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 인생이 없고 당신도 제 인생이 없어요. 지숙은 돈을 명수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명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숙아, 지숙아. 하지만 지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정말 자유야. 지숙은 장을 마저보고 커피숍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맞이했습니다. 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원두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내드릴게요. 지숙은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고 물이 부어지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지숙은 커피를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커피 마시면 힐링이 돼요. 손님의 말에 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무지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줄이 아니야. 나는 한지숙이야.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사는 한지숙. 지숙의 손목에는 팔찌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물한 팔찌였죠. 작게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지숙,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지숙은 그 팔찌를 쓰다듬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비는 완전히 그쳤고 햇살이 커피숍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숙의 얼굴을 비추는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숙 커피 로스터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커피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의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동네 숨은 맛집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숙 커피 로스터리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를요? 네, 손님들 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커피도 맛있지만 사장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라는 평이 많아서요.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당일 리포터와 카메라 감독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리포터는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편하게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5세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혹시 힘든 순간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특히 처음에는 원두 로스팅도 서툴렀고 손님 응대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제 인생이니까요. 리포터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께 커피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커피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쓴맛도 있지만 그 안에 은은한 단맛이 있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끝에는 달콤한 결실이 있더라고요. 촬영이 끝나고 리포터가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예전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지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저를 돈줄이라 불렀죠. 처음엔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는 돈줄이 아니라 한지숙이에요. 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리포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지숙은 아들 형기와 함께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지숙은 밝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불륜과 파산을 딛고 성공한 중년 여성 사장 한지숙 대표.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숙이 말하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제 이름은 돈줄이 아니라 인생줄이에요. 제 인생의 끈을 제가 잡고 있다는 의미죠. 형기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지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커피숍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 해보려고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손님들의 응원에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지금 남편 문제로 힘들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지숙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3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숙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몇 달 후 지숙 커피 로스터리는 프랜차이즈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형 커피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 저희와 함께 사업을 확장하시면 어떨까요? 전국에 지숙 커피 로스터리를 열 수 있습니다. 지숙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아요. 작지만 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소중해요. 사업가는 아쉬워했지만 지숙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지숙은 큰 것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택한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친정아버지가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딸 가게 구경 좀 하려고. 아버지는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수가 정말 잘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다 내 힘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아버지는 지숙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지숙은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지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름은 지숙,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새겨진 팔찌.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야. 지숙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55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커피 감사했어요. 내일도 갈게요. 지숙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숙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한지숙,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 지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야. 지숙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지숙은 누구의 돈줄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지숙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지숙. 55세에 찾은 진짜 자유.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지숙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고 노을 아래 걸어가는 지숙의 뒷모습이 화면에 담깁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지만 그 그림자조차 당당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